사위가 나에게 다 명령하는데 김치 나르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욕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부인, 이번에 보내주신 김치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쉬고 있는 사위까지 불러서 김장을 하셨다니 저희는 앞으로 김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치 처가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돈의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처가살이라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날 정서는 30분도 안 있다가 갔는데요. 30분이든 3시간이든 사위를 자꾸 불러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셔서 이런 관례를 잘 모르시나 봐요. 아, 그리고 김장 값으로 10만 원은 전달했어요. 다음번에 김치를 담가 주실 일이 있으면 사례는 저희가 따로 챙길게요. 우리 애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66 권미숙입니다. 남편과는 몇 해 전에 사별했고 저에게는 2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10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죠. 둘째는 저와 같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2딸을 모두 결혼시키고 나서 친구들 중 일부는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대신 든든한 사위가 있으니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며느리가 없어도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사위와의 갈등이 있었죠. 지금은 둘째 딸이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1년 전에는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 지연이는 3년 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저희 이사 가려고요. 이사? 벌써? 아니, 지금 신혼집에서 얼마 살지도 않았잖아. 전세 계약 기간도 아직 남은 거 아니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뒤따랐습니다. 사실은 엄마 집 근처로 이사하려고요. 가능하면 같은 아파트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살던 집도 차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였는데 굳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겠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왜 여기로 이사 오겠다는 거야? 엄마, 이제 내가 출산 휴가도 끝나고 복직해야 하니까 엄마가 은수를 좀 돌봐주셨으면 해요. 예전에도 한 번씩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가까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면 서로 편하잖아요. 사실 예전에도 둘째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곤 했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딸의 몸조리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육아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변에서 육아 문제로 가족 간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지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쉽게 거절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계속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수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까지만 그 기간 동안만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너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은수를 돌봐야 하는 거니? 아니에요. 오전에 은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 거기에서 점심 먹고 낮잠까지 자요. 오후 4시쯤 데려오면 되니까 그때부터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정서방은 뭐래? 정서방도 괜찮대요. 그럼요. 둘 다 바빠서 아이 돌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이사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그동안 저는 결혼한 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가까이 있다가 서로 불편해질까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위까지 원한다고 하니 저도 마냥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와 사위는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이 무척 많은 편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린 손주를 돌봐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하자 그 뒤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2달도 채 안 돼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손녀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1년간 저는 매일같이 딸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어린이집에 적응한 이후로도 계속 딸의 집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물론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과 사위는 제 도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던 저는 바보같이 딸과 사위의 부탁을 계속 들어줬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야근이라 은수랑 정서방 저녁을 좀 챙겨줄 수 있어요? 뭘? 내가 가서 밥을 챙겨? 정서방이 직접 차려 먹으면 되잖아. 정서방만 있으면 그러라고 하겠죠. 근데 정서방이 은수 밥을 챙기는 건 어려워해서요. 죄송해요. 이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긴, 사위가 직접 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전화를 했겠어요? 그동안 제가 오가며 눈에 보이는 집안일을 하나씩 해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딸은 물론이고 사위까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된 듯했죠. 예전에는 딸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저들끼리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한마디씩 했죠. 지금 손주랑 사위 밥을 챙기러 간다고? 아니, 사위는 손이 없대? 아이고,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 자식들이랑 가까이 살면 고생길 열리는 거네. 아주 큰 교훈 배웠다. 그러게,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딸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이런 생활에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셨어요?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피곤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놀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부녀가 모두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배고파지진 않던가? 은수요? 괜찮던데요. 어차피 이제 밥 먹을 거잖아요. 그래. 지연이는 언제 돌아오는지 들었나? 글쎄요. 모르겠네요. 한번 전화해보세요. 사위는 소파에 늘어지게 걸터 앉은 채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사위가 벗어놓은 양말이 거실 한쪽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빨래통에는 수건이 가득 쌓여 있었고 손녀의 장난감은 집안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지 않은 뒤로 집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건 알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치우지 않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퇴근한 지 한참 되었을 사위는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면 더욱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밥을 차려준 후 손녀의 저녁을 챙겼습니다. 손녀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데 밥을 후다닥 먹은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방에 먼저 들어갈게요. 알았네. 그렇게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항상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를 봐주러 왔을 때만 해도 사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대신해줄 사람이 있으니 점점 게을러진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먹고 일어난 흔적이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그릇을 치웠습니다. 속으로는 몇 번이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사위에게 쉽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근하고 돌아온 딸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제 몸을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도 정리했습니다. 거실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장난감도 치웠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서방은 그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저녁은 먹었어?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 또 청소까지 했어? 집이 깨끗해졌네. 딸은 미안해하면서도 깨끗해진 집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집안일까지 할 생각을 했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저는 할 일을 다 마치고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여보, 엄마 이제 들어가신다. 딸이 안방을 향해 외치자 그제서야 방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정서방은 얼굴만 살짝 비춘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문 밖으로 나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편하게 쉬게.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밤 9시를 넘겼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그만둬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수시로 호출을 받아 딸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사위의 태도가 더 예민해진 것도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을 나서기 전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바지 주머니에서 돌돌 뭉친 종이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이런! 이걸 안 꺼내고 빨래를 했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바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종이 먼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야겠다는 생각에 테이프를 가져와 조심스레 먼지를 떼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쿵쿵거리며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다가오는 일이 거의 없는 사위였기 때문에 저는 그가 저에게 오는 줄도 모르고 먼지를 떼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바지를 획 낚아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좀 두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딸도 황당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사위의 얼굴에서는 분명한 불만과 짜증이 읽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사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딸은 아직 몰랐겠지만 저는 꽤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저에게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요. 저녁을 차려주면 간이 싱겁다. 거나 반찬이 별로다. 라는 말을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사위의 말투와 태도는 마치 저를 타박하는 듯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사위의 물건을 건드리면 여지없이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건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제 물건은 앞으로 손 떼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속은 쓰리고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요즘에는 고부 갈등 못지않게 장서 갈등도 심하다고 하죠. 저는 제가 그 갈등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딸이 밥 먹고 가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위가 분명히 저를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서서히 딸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딸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자신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었겠죠. 그러다 제가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김장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김치를 많이 담그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넉넉히 담갔지만 이제는 김장도 몸에 부담이 되었고 저와 지연이 가족이 먹을 만큼만 딱 맞춰 담그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장하기 일주일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김장은 조금 넉넉하게 담아줄 수 있어요? 시댁에서도 엄마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가져다 드렸으면 해서요. 그동안 사돈과는 딱히 연락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딸을 통해 이야기를 몇 번 전해 들었죠. 그래도 사돈 댁에서 제 김치를 좋아한다는 말에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 김치 몇 폭이 더 늘어나는 게 뭐 그리 큰일이겠어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무척 고마워하며 주말에 자신도 함께 돕겠다고 했죠. 돌아온 주말,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배추를 사서 소금에 절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 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계속 양념을 준비하는데 허리가 점점 뻐근해졌습니다. 딸이 아침 일찍 온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죠. 잠시 쉬며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새벽부터 은수가 갑자기 열이 나서 지금 급하게 병원에 왔어요. 아이고, 열이 났구나. 괜찮니? 많이 아파? 응, 지금 누워있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은수 열이 떨어지면 바로 엄마 집으로 갈게요. 김장은 먼저 시작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한창 김치 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추를 조금 있으면 옮겨야 해서 큰일이네. 엄마가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정서방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혼자 배추 옮기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정서방?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조금씩 하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딱히 다른 일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던데요. 딸이 정서방을 보낸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괜히 핀잔을 들을 것 같았거든요. 딸은 곧 도착할 거라며 전화를 끊었고 사위는 30분 정도 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장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배추만 옮겨드리면 돼요. 사위는 성큼성큼 거실을 가로질러 맞은편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고무대야 4통의 절인 배추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주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혼자 들어도 괜찮겠나? 무거우면 같이 들까? 아니요, 저리 비켜보세요. 혼자 드는 게 나아요. 사위는 저를 보고 물러서라고 고개짓을 했습니다. 괜히 걸리적거릴까봐 저는 후다닥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벌개진 채 낑낑대며 배추가 담긴 고무대야 4개를 옮겼습니다. 힘들었는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배추를 모두 옮긴 후 사위는 허리를 쭉 펴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얼마나 짜증스러워하는지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 정도였습니다. 다 됐죠?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고맙네. 어서 들어가 보게. 역시나 딸이 괜히 사위를 보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사위를 부려먹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먹고 사돈댁에까지 가져갈 김치인데 저렇게까지 정색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도착했고 함께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딸은 커다란 김치통 3개의 김치를 가득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생스럽긴 했지만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든든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딸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서방이 함께 먹으라고 삶은 수육까지 챙겨 보냈습니다. 며칠 후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사돈과는 딸 결혼식 때나 특별한 날에 몇 번 얼굴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늘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사돈댁은 아들만 셋 있는 집이었어요. 안사돈은 그 아들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 마음이 선명하게 느껴지곤 했죠. 그런데 그날 사돈의 전화에서는 뭔가 미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사부인, 이번에 보내주신 김치 맛있더라고요.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감사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김치가 맛있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있다고 하시니 저도 기쁘네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돈의 말투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쉬고 있는 사위까지 불러서 김장을 하실 정도면 저희는 다음부터 김치 안 주셔도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김장이 뭐 그리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치 처가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희는 지연이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돈의 말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사위가 그저 배추 몇 통 옮긴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죠. 귀한 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을 했다는 것이 사돈에게는 큰일처럼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가살이라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날 정서방은 30분도 안 있다가 갔는데요. 하지만 사돈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분이든 3시간이든 사위를 처가에 오라 가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일에 돈 버느라 고생한 아이한테 주말에는 집에서 쉬라고 해야지. 처가 일 때문에 이래저래 피곤하면 되겠어요? 아들이 없으셔서 이런 법도를 잘 모르시나 봐요.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법도를 따져야 하는 걸까요? 사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딸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왜 사위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사위 밥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듯 아무 말도 없더니 주말에 딱 한 번 불렀다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 보니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바보 같고 멍청하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서방을 부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끝내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연이한테 김장 값으로 10만 원 전달했어요. 나중에 또 김치를 담가 주실 일이 있으면 사례는 저희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우리 애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제 속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장 값을 준다는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사위를 부르지 말라는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딸이 시댁에 다녀오면 늘 주눅이 들어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위 밥을 챙길 필요는 더더욱 없었죠. 김치를 더 담가주는 게 무슨 큰일인가 싶어 흔쾌히 수락한 것도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사위를 부를 일은 없을 겁니다. 짧게 내뱉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도 사위에게 얼굴 비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 지연이도 아들처럼 대하고 대접해 주실 거라 믿어도 되겠지요. 제 말에 순간 부인은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 듯한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도 사위랑 며느리는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며느리든 사위든 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 아니던가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전화기를 잡고 있던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김치를 담가 달라 해서 정성껏 담가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찾아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였어요. 딸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잠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바로 사위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왜 전부 내 일이야? 그건 우리 일이잖아. 당신이 매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매번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거나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물며 그렇게 있었어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 그게 싫으면 당신도 집안일 좀 도와주던가 했어야지. 다 나한테 떠넘기고. 딸은 흥분한 목소리로 통화하다가 저를 보고 말을 뚝 끊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용히 핸드폰을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딸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위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서방, 날쌔.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 앞으로는 내가 지연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통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매일 오신다면 집사람도 똑같이 힘들 거잖아요. 왜? 사돈 어른이 집에 오는데 지연이가 힘들어해. 도와주러 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사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참견하시니까요. 참견이라고? 앞으로는 그쪽 집안 어르신한테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게. 나는 앞으로 못하지 않아. 대신 지연이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통화했어. 사부인이 지연이도 본인 아들처럼 아주 귀하게 대접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 그 말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럼 앞으로 잘 지내. 지연이한테 내가 따로 할 말이 있으니 이만 끊겠네. 저는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방금 이야기한 거 정말이야? 앞으로 정말 도와주러 안 올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까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지연아, 이런 일들을 조율하는 것도 다 내 몫이야. 결혼 생활의 일부야. 엄마가 늙어 죽을 때까지 너를 도와줄 순 없잖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정서방이 집안일 안 한다고 내가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 앞으로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그거 맞춰준다고 또 전전긍긍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그냥 회사에서 늦게 들어가.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들었는데 이런 일에는 거울 치료만큼 좋은 것도 없다더라. 너 거울 치료가 뭔지 알지?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을 쓰자 딸은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마. 힘들면 내 남편을 내가 고쳐서 쓰든가 해야지. 딸은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는 이사 갈 거야. 아예 다른 동네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괜히 이상한 분란만 생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정서방이 최근에 회사 일로 좀 예민해서 그런 건데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장모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도 서로 의존하지 말자. 그래야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딸이 가까이 이사 오겠다고 했을 때 그때 거절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서로 불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당장 이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딸네 집에는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딸에게서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부디 잘 지내길 바랐죠. 몇 주간 별 소식 없이 잠잠했기에 속으로는 사는 게 괜찮은가 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다시 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딸보다는 사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야근할 때 밥을 차려줄 사람도 아이를 대신 봐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장모가 아닌 친엄마의 잔소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사를 꼭 가야 해. 당연하지. 이미 이사 갈 집 계약금도 걸어놨어. 좀 더 조용한 외곽으로 가려고. 사돈 어르신은 지금도 종종 집안일 봐주시러 오시니? 아니, 사실 시어머니는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앞으로 오기 힘드실 거야. 엄마, 정서방이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하던데. 사돈은 주 몇 번 도움을 주더니 금세 발길을 끄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마음을 고쳐먹었는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과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앞으로 둘이 잘 지내봐. 엄마는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이야. 벌써 간다고. 정서방이 한번 찾아뵌다고 했는데. 뭐가 벌써야. 간다고 한지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정서방 봐서 뭐해? 올 필요 없어.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종종 밖에서 밥이나 먹자.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겠죠. 딸과 사위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제 잘못이 가장 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을 믿고 맡겼어야 했는데 괜히 안쓰러운 마음에 한 번, 두 번 도와줬던 것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리를 두며 살되 미워하지는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시 웃으며 볼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게 나눠주실 의견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